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응원하는 노 박사입니다. 오늘은 심각한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를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5년 평균 전 세계에서 2위 수준으로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역시 존재합니다. 이대로 가면 한국의 경제 위기가 찾아올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기사를 보면 한국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GDP 대비 가계부채 증가율과 부채 비중은 주요 국가 중 높은 순위인 점을 볼 수 있고요. 특히 주담대 증가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빚이 많아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최근 GDP 실질 성장률이 크게 떨어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함께 한국은행에서도 2025년 2월에 한 차례 더 금리를 내렸습니다. 여기에 스태그플레이션 문제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각한 가계부채로 인해 한국 경제가 무너질까요? 오늘은 한국 가계부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여기에 경기 침체까지 합쳐서 경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한국의 가계부채를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대출 증가 속도의 주 원인이 무엇이고, 현재 우리나라 주담대가 정말 심각한 상황을 직면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IMF 자료에 따르면 주요 20개국의 평균 부채 비율이 83% 정도인데 한국은 그보다 높은 94%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GDP 대비 가계부채의 5년 평균 증가율은 선진국 중 1위인 홍콩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속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원화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2024년 1,800조를 기록했으며 10년 전에는 1,000조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을 보면 2024년 기준 73% 정도 수준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10년 평균 증가율은 5.9%, 5년 평균 증가율은 3.7%, 그리고 23년 대비 24년 증가율은 2.2% 수준입니다. 원화 기준으로만 보면 증가율 자체는 전년 대비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OECD 데이터와 한국 통계상 대출 비중의 차이는 왜 날까요? 한국의 2014년부터 2020년도까지 대출 성장 속도가 GDP 성장 속도를 초과하고 있으며 2022년에서 2023년까지는 GDP 성장률보다 낮은 추이를 볼 수 있습니다. OECD 통계의 경우 GDP의 실질 성장률을 반영하고 있기에 GDP 성장 속도와 가계부채 성장 속도 차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치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한국 가계부채를 좀 더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가계대출의 주요 구성 요소를 보면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기타 대출 두 가지로 크게 나뉘고,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구입 목적 외에도 전세 대출 역시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기타 대출의 경우 보증금, 자영업자 대출, 그리고 소비를 위한 시용대출과 주담대가 아닌 기타 담보대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주담대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기 때문에 주담대에 대해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OECD 데이터를 확인해 보시면 주택 구입 목적으로 받는 주담대의 경우 우리나라는 60.2% 수준으로 보이며, 이는 글로벌 평균 수치인 66.8%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실제로 한국통계청 자료 기준으로 한국의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51.2%이며 전세대출까지 포함해도 62.2% 수준을 보입니다. 그럼 바로 다음으로 우리나라 GDP 대비 기준으로 봤을 때 주담대의 비중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10년 평균 주담대 비율은 57% 수준이며 현재 기준 1,807조 원 중 1,124조 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율상으로는 62%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 금액은 약 923조 원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약 200조 원은 전세대출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가계대출의 전체 11.1% 정도의 비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주담대 증가 속도의 원인이 과연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에 문제가 있는지, 전세대출에 문제가 있는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IMF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 한국 실효 LTV는 44% 수준으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주택 구입 목적에 대한 대출은 다른 나라보다 규제가 매우 강한 편입니다. 다른 국가와 비교해봐도 LTV 한도도 가장 낮은 수준이며 소득 관련 규제인 DSR 규제 역시 가장 낮고, 현재 스트레스 DSR 정책까지 고려하면 규제가 매우 강한 편입니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부과 같은 고강도 정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다음 보여드리는 표는
주요 국가의 LTV와 소득 관련 규제, 그리고 기타 규제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총 36개 국가 중 한국처럼 모든 규제가 운영되는 곳은 8곳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주담대에 대한 관리가 여전히 강화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5년 평균 가계부채 증가율은 3.7%이며 주담대의 경우 5.9%로 주담대의 증가 속도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23년 대비 24년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2.2%이며 주담대의 경우 5.5%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비율 자체는 강하게 규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폭발적인 전세대출 증가 속도 때문입니다. 한국의 전세대출 증가율은 연평균 18%로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정부기관인 SGI 서울보증의 전세대출 한도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2억에서 5억까지 증가했으며 대출 한도 역시 임대보증금의 80%까지 가능한 상태입니다. 보증비율 역시 전세대출 금액의 100%까지 보증이 됐으며 이는 전세대출 증가 속도를 가속화시켰습니다. 최근 전세대출 DSR 도입에 대한 논의, 그리고 보증 비율을 100%에서 90%까지 낮춰지는 정책이 펼쳐지는 것은 주택담보대출에서 전세대출의 높은 증가 속도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로 2024년 말에 금융위원회에서도 현재 전세대출이 200조를 돌파한 상황을 언급하며 전세대출 관리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즉, 주담대 증가 속도의 주 원인은 전세대출의 폭발적인 증가 속도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부분은 부동산 가격 대비 월세 지수 상승률을 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OECD 평균 월세 지수는 2015년 대비 약 33% 상승했으나 한국은 2.7%가량 상승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물론 이 부분이 원화 기준으로는 볼 수는 없으나 그만큼 타 국가 대비 상승률이 저조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한국만 갖고 있는 전세대출 제도와 보증금 관행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전세대출 제도는 한국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제도이며 보증금 역시 타 국가의 경우 보증금을 통상 월세 1개월치에서 3개월치 정도만큼만 납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국보다 월세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주담대의 특징을 살펴보면 전세대출은 일종의 거주비용으로서 금융비용인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셈이고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 자체는 건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세대출 자체가 가계부채에 존재하는 건 명명백백한 사실이고 관리되어야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 서민들의 주거비용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고 매우 예민한 사항이기에 쉽게 해결하는 것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좀 더 뒤에서 얘기하도록 하고 이번엔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기타 대출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OECD 국가 중 7위 정도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역시 중요한 분석 대상입니다. 현재 가계대출 대비 자영업자 대출 비중은 19.8% 수준이며 기업 및 가계대출 대비 자영업자 대출 비중은 28.9% 수준으로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차주의 연체율이 10%를 초과하며 위험한 수치를 보이고 있고 비취약차주의 연체율 0.44%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의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의 연체율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2023년 기준 기업대출 연체율은 0.41%, 가계대출 연체율은 0.35%입니다. 기업대출 가급평균 연체율은 0.66%, 가계대출 가급평균 연체율은 0.4%로 아직은 양호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에 들어서면서 이 연체율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와 가계대출 연체율 모두 22년 0.5% 수준에 머물러 있던 것에 반해 24년까지 각각 약 1.5% 그리고 1% 정도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연체율의 증가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실제로 취약차주의 연체율을 보시면 가계 취약차주와 자영업자 취약차주 모두 약 10% 정도의 높은 연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가계대출 및 자영업자 대출에서 취약차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가계대출 취약차주는 전체 가계대출 중 5.1%, 자영업자 취약차주의 대출 비중은 전체 자영업자 대출 중 11.3%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를 총 가계대출 비중으로 보면 가계 취약차주 대출 금액은 5.1% 수준, 그리고 자영업자 취약차주 대출 금액은 2.1% 수준 정도로 미미한 수준인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가계대출의 건전성은 어떨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취약차주의 연체율은 0.5% 미만으로 상당히 낮은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바로 한국의 소득 분위별 대출 보유 현황을 보겠습니다. 즉, 소득에 따라 어느 정도의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통해 이 건전성을 확인해보고자 하는 건데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소득 분위를 총 5분위로 나누고 있고 높을수록 소득이 높은 층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4, 5분위에 대한 대출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걸 보실 수 있고 1, 2분위 대출 비중은 총 1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4, 5분위의 대출 비중이 약 70% 수준으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 중 5분위의 비중이 44%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한국 가계대출은 타 국가 대비해서 봤을 때도 소득 5분위 대출 비중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순자산 보유율을 봐도 4, 5분위에 자산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합이 약 66% 수준입니다. 즉 소득이 높고 자산이 많은 쪽에 대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거겠죠. 소득 분위별 금융부채 보유율을 봐도 저소득자 대비 고소득자들의 대출 보유율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우리나라 가계대출에 대한 진단을 내려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선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그리고 IMF에서 제시하는 연체율에 따른 위험도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연체율 1% 이하는 양호한 수준, 1에서 1.5%는 주의가 필요한 상태, 그리고 1.5에서 2%는 금융당국 그리고 시장에서 경고 신호를 인식을 하고 2% 이상은 금융권 대출 부실 가능성이 증가하고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가 생기는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연체율이 2.5에서 3%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현재까지 본 내용으로 우리나라 가계대출 진단을 바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4년도 전체 가계대출 증가 속도는 평균인 3.7%보다 낮은 2.2% 수준이며 24년도 1분기 기준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0.98%로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주담대 증가율에 대해서는 현재 주담대 내에서 전세대출 증가율이 더 높은 상황으로 전세대출 증가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도 대책을 내놓고 있긴 하지만 이는 역으로 월세 증가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세 번째로는 타 국가 대비 주담대 규제가 강한 편으로 올해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에 따른 대출 증가율 감소 효과가 기대됩니다. 네 번째는 주요 대출 보유 가구가 고소득자로 구성되어 있어 타 국가 대비 가계부채의 건전성 역시 높은 것으로 사례됩니다. 마지막으로 가계대출 중 자영업자 취약차주의 비중은 2% 수준으로 낮은 편이나 취약차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나 국가 생산성 증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개인적인 판단도 포함되어 있으니 시청자분들이 유의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한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주 빠르고 간단하게 알아보고 종합적인 결과를 내보겠습니다. 경기 침체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GDP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 기록, CPI 증가율 0% 이하를 연속적으로 기록, 추가로 소비자 심리지수 연속 2개월 80 이하, 마지막으로 기업 경기 실사 지수인 BSI가 100 이하가 되면 경기 악화를 예상하고 70 이하는 침체로 판단합니다. 먼저 한국 GDP와 실질 성장률 추이를 보겠습니다. 한국 GDP 실질 성장률 10개년 평균은 2.6%이며 24년 실질 성장률은 2% 정도였으나 마지막 4분기에 전분기 대비 0.1%의 성장률을 기록해 경기 둔화의 조짐을 보였습니다. 물론 당시 탄핵 국면과 관세 이슈 등의 문제가 불거진 것도 있지만 분명 이 점은 유의해서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바로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평균 증가율이 1.6%이며 25년 2월 기준 평균치보다 높은 2.2%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실업률을 보겠습니다. 과거 평균 실업률은 3.5%로 현재는 3.7%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이며 살짝 꺾이는 추세를 보였지만 이 부분 역시 평균치인 4%를 넘어서는지 유심히 봐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소비자 심리지수를 보겠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100 이하는 비관적, 100 이상은 낙관적으로 보는데 24년 말 낮았던 GDP 성장률만큼 88이라는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나 25년 2월 기준 95까지 회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아직 100 미만으로 소비자 심리 개선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BSI, 즉 한국 기업 경기 조사를 보고자 합니다. 기업 경기 조사는 실적 기준이 있고 전망 기준이 있습니다. 실적 기준보다 전망 기준이 좋다면 기업에서는 이번보다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결과치를 기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저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이 두 곳의 기업 경기 조사 지수를 가져왔고 그 이유는 한국의 제조업이 한국 산업의 30%, 서비스업이 한국 산업의 60% 정도를 차지하는 중요 산업군이기에 두 산업 기준으로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우선 실적 기준으로 제조업은 90.1, 서비스업은 86 수준으로 경기 악화에 대한 지표가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망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전망 기준으로 제조업은 91.1, 서비스업은 90.5 수준으로 회복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24년 말 대비 증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기준으로 경기 침체 또는 경제 위기에 대한 진단 역시 내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 성장률 경우 24년 4분기 기준 저조한 성적을 보였으나 현재 기준금리 인하 기조 도입에 따른 경기 회복 여부를 알 수 있는 2025년 성적표에 대해 조금 더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인 물가지수는 평균 대비 양호한 편이나 실업률은 평균 이상으로 경기 둔화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 수치 또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비자 심리지수와 기업 경기조사는 부정적이나 현재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경기 둔화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며 그렇기 때문에 2025년 이 5가지 주요 경기 지표를 유의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해서 봤을 때 결론을 내리자면 가계부채와 경기 지표 현황을 봤을 때에는 극단적인 침체 또는 위기에 들어서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응원합니다. 현재까지의 내용이 좋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박사였습니다.